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사정사님을 모시고 사례로 보는 보험 분쟁 해결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특별 손해사정사님하고 이제 진행할 편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좀 심도 있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또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어떤 게 되고 또 두 케이스를 통해서 손해사정사 역할이 어떤 의미의 이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는지, 피해자를 위해서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뭐 이런 대화를 좀 나눠보고, 사전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분들이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해 주실 임원연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먼저 네. 좀 이게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해사정사라고 하면요, 뭐 옛날에는 손해사정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좀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험업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좀 통칭으로 이제 불러왔었는데, 보험업법이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이제 손해사정사라고 이렇게 통일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손해라는 건 다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정이 뭐냐. 그럼 이게 이제 조사하다 할 때에 그 한자와 사자가 들어가고요. 정자는 정하다 할 때 그 정자가 들어가요. 정할 정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험 사고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암 진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해나 질병에 걸려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보험 사고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산, 쉽게 얘기해서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보험 사고가 진짜 이게 맞는지, 실제 일어난 보험 사고가 맞는지, 뭐 상해인지 질병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이 면책이 되는 사고인지 아니면 보험금이 지급돼야 될 사고인지를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걸 이제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정산의 의미는 그 근거로 약관상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금을 도출해내서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이 바로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척 보험사 뭐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분, 사고가 좀 커지면 이제 진짜 전문 손해사정까지 붙어가지고 그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보험사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보험사고라는 게 이 민간보험 통해서 가입한 것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재보험도 해당은 되는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산재는 손해사정사가 직접 뭐 대리권을 가지거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제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뭐 법률사무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사고 외에도 뭐 산재사고나 뭐 민사나 형사도 어떤 사무원 자격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제로 우리 손해사정사님께서 이 사건을 이제 직접 먹고 또 취급하고 하신 케이스인데, 이 언론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길 가던 여성을 자동차로 친 뒤에 70m 질질 끌고 간 운전자의 변명, 뭐 이런 이제 기사로 나온 건데, 이게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게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2020년도 2월 달인가 아마 있었던 사고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직접 사건을 이제 유족분들을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조사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망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뭐 사고 개요는 제가 이제 사건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가 이제 같이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뭐 그 댁에서부터 뭐 사고 지점, 그리고 사고 지점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까지 다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여성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7시 좀 넘어서 집에서 이제 남편분하고 아이들한테 엄마 잘
해서 갔다 올게. 이렇게 직장인이셨구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갔다 올게 인사를 하고 아파트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어느 정도 좀 걸어가셨어야 돼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걸어가야 돼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가는 경로였는데 그날따라 이제 보통 이게 아파트 가는 경로에 아파트에 보면 이제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주 출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통 폭이 넓지는 않으니까 뭐 작으면 뭐 2차로 뭐 길면 한 4차로 정도 되는 폭의 그런 도로들인데 거기를 이제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횡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차량이 SUV 차량이었는데 우회전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왼쪽에 차가 오는지만 보고 그냥 우회전을 해버린 거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차 전면에서 이 피해 여성분께서 갑자기 사라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를 못하고 약 70에서 90m 정도를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역과사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던. 네. 그래서 현장에 사망을 했고 이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일단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어쨌든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을 해서 본인의 출근지인 마포 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고 결론적으로 당연히 이제 뺑소니 사고라고 우리들 그러니까 인지 못하고 출근했으면 이거 뺑소니다 이렇게 볼 텐데. 네. 인사사고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 구호조치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뺑소니 사고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뺑소니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네.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평소와 다름없이 사고 직후에 현장 이탈해서 본인의 출근지로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지 사무실에 CCTV가 있었대요. 근데 그 CCTV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본 결과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일상적인 업무를 했다. 예.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저 사람 오늘따라 왜 저러지? 라는 것도 느끼지 못할 당황하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본인은 전혀 몰랐을 법한 그런 행동을 했고 물론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 수감까지 됐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뺑소니 혐의는 인정이 안 됐던. 재판부에서는 뺑소니는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물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지만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가 돼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다음에 뭐 뺑소니 혐의까지 뭐 기소가 됐지만 검찰이 이제 최종 판단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는 없는 걸로 일단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빼고 아마도 그 업무상 치사만 뭐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걸로 재판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형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요 사건 관련해서 지금 산재보험도 좀 출근하다가 그래서 산재보험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결국 사망은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상대 측 그 가해자 측의 보험에서 또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막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사건만 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교통사고로 보상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반대로 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출근길에 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산재법상의 이제 출근 중 재해 출퇴근 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건들이 있어요. 뭐 경로 이탈을 하지 않거나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뭐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하려고 현장 조사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동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출근의 경로 수단을 이용을 했었고 출근 시간 역시 평소와 거의 그 루틴이 같은 시간대였고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 또 사업장에도 문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날 출근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그래서 사업장에 또 사업주 확인도 받고 동료 근로자의 또 진술까지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원래는 이제 동료분하고 같이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고인께서 버스 정류장에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본인이 그냥 먼저 출근했다. 예,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출근 중 재해는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산재가 먼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교통사고인데, 어떤 산재사고하고 병합이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를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법률상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다 보상받고, 그리고 혹시 더 받을 게 있으면 산재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산재로 먼저 신청을 하면 산재에서 나올 만큼 받고 모자른 손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산재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이제 대인 배상으로 해서 최소한 위자료는 더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산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100% 다 중복은 안 되는 말이죠. 산재도 고스란히 다 해주고 민간에서 그것도 이제 고스란히 다 그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다 중복되지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중복이 되는 성격의 손해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례비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보험의 약관상에는 본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만 지급하게끔 돼 있고요. 그렇지만 산재는 평균 임금의 121분이 장례비로 지급이 되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올해 고시 기준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거의 최저가 한 1,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뭘로 보상을 1200으로 먼저. 당연히 산재로 받는 게 낫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산재에서 1200 받았다고 자동차 보험으로 500만 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중복되는 성격의 손해를 한 군데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나고. 예.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산재가 이제 승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 이후에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당연히 이제 금액 산정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여기에 대한 초과 손해를 너희들이 지급해라 라고 해서, 다행인 거는 이제 대인배상 2,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그 대인보상은 되잖아요. 대인배상은. 그래서 본인의 평가에 거의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약관상, 그렇지만 보통은 많아야 한 8천만 원 정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8,500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불법 행위가 직접 개입된 사고인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조금 높아집니다. 물론 약관이 있으면 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게 맞지만, 이게 좀 중대한 사고인 경우, 뺑소니나 기타 다른 좀 음주 사고나 무면허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 갔을 때 위자료의 산정 기준 금액 자체가 한 1억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 당연히 8천만 원 준다고 하면 소송 가겠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소송 갈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가지고 소송까지 안 가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인2에서 어쨌든 이제 직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보험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대인2가 가입이 안 됐다든지 하여튼 보험이 좀 내용이 미흡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좀 보험 제도가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배상 1, 쉽게 얘기해서 의무보험만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고가 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만 정말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보험차 상해라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라는 걸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해 운전자가 그걸 가입을 안 했다. 그럼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까지도 범위가 확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무범차 상해가 없다고 또는 대인배상 투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범차 상해 또는 내가 운전을 안 하면 배우자가 없으면 나나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자녀가 무범차 상해가 그 중에 하나는 들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걸 다 확대해서 다 적용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무범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보통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한 명이라도 가입돼 있으면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이제 사고를 내면 그걸로 이제 보상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좀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하는 좀 뭐 좋은 보험이죠, 특약이. 그래서 뭐 특이하게 어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정리해 보면 먼저 이제 그 산재 처리를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 이제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제 그쪽 가해자 측 보험 통해서 이제 대인 보상을 또 해주신 거고 또 뭐 있습니까? 형사가 남았죠. 네, 형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 피해자 쪽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형사 사건으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가해 운전자는 피의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게 유족 또는 뭐 피해자가 아니고 검사가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검사하고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족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탄원을 한다든지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그 정도.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지만 그 청담동 스쿨존 사고 있잖아요. 동원이라고. 그 아이가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던 친구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되게 유심히 관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났는데 징역 5년으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공탁을 좀 해가지고 공탁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유족분이 하셨던 얘기가 되게 마음에 찡하게 남아 있는데 왜 용서는 재판부에서 하냐? 용서를 왜 재판부에서 하냐라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입법 쪽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쨌든 가해 운전자는 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이제 형량을 감경할 목적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달라. 보통은 개인 합의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좀 엄밀히 구분해야 되는 건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개인 합의라고 얘기하다가는 본인은 이제 형사 합의만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사 합의까지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족분들한테 그런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뭐 유족분들은 처음에 완강히 뭐 거절하시고 뭐 부인하시다가 뭐 직접 몇 번이고 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뭐 무릎 꿇고 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서 뭐 이 자녀분들하고 오래 이제 고심한 끝에 뭐 그래도 형사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뭐 가해자도 어느 정도의 형량 감경은 받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형사 합의까지 잘 마무리가 됐었고요. 뭐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이제 형사 합의를 할 때 뭐 왜 이걸 같이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합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민사합의, 즉 이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합의금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내가 대인배상으로 상대방 보험사한테 받을 돈이 1억이었는데 형사합의금 받은 걸 3천만 원을 공제된 상태에서 7천만 원만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형사합의서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런 문제가 없게끔 잘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뭐 민사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형사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방 보험사 쪽에 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든지, 물론 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뭐 주고 뺨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사고잖아요. 뭐 산재, 민사, 형사 뭐 이런 사고, 물론 이제 이분은 뭐 그 사망보험금도 있어서 뭐 일반 그 사망보험금까지 처리를 해드렸지만, 이런 복합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좀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손해사정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 케이스는 사건은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얽혀 있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해를 입은 것도 이제 안타까운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말 이제 소중하게 값지게 좀 보상을 이제 받아야 이 사건이 참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님을 반드시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보험사고가 생기면 꼭 전문가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임원영 손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